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건조에 이어 떨어진 충격적인 속보.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허용한다. 국제협정으로 수십 년 동안 완전 금지되어 있던 기술이 한국에게만 해제된 것입니다. 중국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은 공포에 휩싸였죠. 하지만 가장 먼저 폭발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충격의 생방송. 동해는 더 이상 우리 바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핵기술이 봉인해제되는 순간 일본은 동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내용에 일본 전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핵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물속에서 숨을 수 있는 괴물입니다. 일본은 70년 동안 이걸 꿈꿨죠.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10월 30일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줄의 알림.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공식 승인.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쿄 한복판, 택시 안, 저는 NHK 생방송을 1시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사쿠라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도쿄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로 30년 넘게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일본 방위성 자문위원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아직 세상에 없는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신주쿠 거리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카페는 한가로웠고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이 알던 세계가 끝나고 있다는 걸요. 핵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디젤 잠수함은 2주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공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순간 적에게 들키는 거죠. 레이더에 잡히고 위성에 포착되고 위치가 노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달랐어요. 3개월 동안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누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질서 자체를 바꾸는 힘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70년 동안 이 기술을 절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네 나라만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은요? 70년 동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겁니까? 한국이 이 문턱을 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전격 승인한다. 로이터, BBC, CNN이 동시에 보도하고 있었죠. 이건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택시가 NHK 본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분석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보통 때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모두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화면에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승인 완료. PD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교수님 보셨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네, 방금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특집으로요. PD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떨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난 작가들도 전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 진행자 야마모토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여유롭게 원고를 정리하던 분인데 지금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죠.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럼 일본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일본은 70년 동안 재처리 기술조차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은 이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고 핵연료 주기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을 일본보다 한 단계 위에 동맹으로 올려놓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방송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급하게 바뀌었죠. 오늘 예정된 주제를 변경합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관한 긴급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도쿄대 아사쿠라 히로유키 교수님과 함께 이 사안을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교수님, 핵추진 잠수함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번 승인이 왜 충격적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무기가 아니라 국가가 가진 권한과 위상의 상징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미국은 70년 동안 이 기술을 절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죠. 그런데 오늘 한국이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이건 동아시아 전략 질서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이 선을 넘는 순간 일본은 더 이상 우위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PD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공부해온 모든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야마모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 일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죠. 야마모토 씨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이 말은 사실상 금기어였으니까요. 70년 동안 우리는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죠.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능했어요. 스튜디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PD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마모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전부터라니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전 수출국입니다.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했고 최근엔 폴란드와 6기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잠수함의 핵심이 바로 소형 원자로예요.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였던 겁니다. 야마모토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원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GE의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에요. 개량은 했지만 근본 설계는 미국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프랑스, 캐나다, 독일 기술을 30년간 흡수해서 APR-1400이라는 완전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 원자로는 사우디, 체코까지 수출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 원전 수출 지도가 떴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진이 나왔죠. 거대한 돔 형태의 원자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원전은 2020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계하고 건설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했어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냉각 시스템, 제어 시스템, 안전장치 기술이 전부 핵잠수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조선업 관련 데이터였죠. 저는 그걸 펼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한국 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까지 만들죠. 잠수함은 결국 특수 선박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배예요.
한국은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술은 알겠습니다만 스텔스는 어떻습니까?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으려면 소음을 극도로 줄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아십니까? 2021년 진수된 이 잠수함을 미국 해군 연구소와 영국 제인스가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료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 최정상 스텔스 기술. 소음 수준 110데시벨 이하. 이게 얼마나 조용한지 아십니까? 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는 소리보다 작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이 130데시벨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했습니다. 중국 핵잠수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급 핵잠은 소음이 150데시벨을 넘습니다. 미국 해군이 바다의 트럭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끄러워요. 2003년 명급 잠수함에서 질식 사고로 승무원 70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에도 원자로 냉각 개통 고장이 발생했죠. 중국은 핵잠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가 낮은 겁니다. PD가 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대만 뉴스가 속보로 들어왔다는 신호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만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어요. 대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우리의 해상 생명선을 지키는 결정적 전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대만이 왜 저렇게 환영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바시 해협과 대만 해협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핵잠수함이 그 해역에 있으면 중국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탐지당할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3개월 동안 물속에 숨어서 중국 함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은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였습니다. R&D 연구소 로고가 보였죠. 저는 그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인도 태평양 군사 균형의 게임 체인저. 보고서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야마모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서 30년간의 연구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논문, 강의, 방송, 자문전은 일본의 우위를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해군력을 가졌다.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는 단계다. 하지만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원전 수출 한국은 성공, 일본은 실패. 조선업 한국은 세계 1위, 일본은 추락. 잠수함 기술 한국은 최신, 일본은 정체. 저는 뭘 본 걸까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신흥국이 아니었어요. 배울 건 배우고 모자란 건 세계에서 끌어왔습니다. 프랑스한테 원전 기술을 배우고 독일한테 잠수함 설계를 배우고 미국한테 전략을 배웠죠. 그리고 그걸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은요? 미국 눈치만 보며 상황을 수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허락하면 하고 안 허락하면 안 하면 되지라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먼저 했던 겁니다. 모니터에 시청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패배 아닙니까? 왜 언론은 한국 기술을 숨겼습니까?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착각하고 산 겁니까? PD가 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문자가 3,000건을 넘어섰다는 신호였어요. 야마모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충격적인 게 당연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틀렸던 것처럼 일본도 30년 동안 틀렸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일본을 과대평가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화면 너머 일본 국민들이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죠. 방송이 30분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평소의 10배를 넘어섰다는 신호가 PD에게서 왔죠. 일본 전역이 숨죽이며 이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야마모토 씨가 다음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겁니까?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닐 텐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1990년대 초반입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코드명은 360이었죠. 스튜디오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30년 전이라고요? 1990년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시청자 문자가 폭주했어요. 362가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30년 동안 몰랐습니까? PD가 급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한국 해군은 비밀리에 잠수함 설계팀을 구성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1200명이었어요. 엔지니어, 물리학자, 해양 전문가, 원자력 연구원까지 총동원됐죠. 그들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독일의 214형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200명이나 동원했는데 왜 소문이 안 났습니까? 비밀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극비로 분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신원이 완전히 가려졌고 연구시설은 지하에 있었죠. 심지어 가족들도 정확히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화면에 오래된 한국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1994년 자료였죠. 한국 차세대 잠수함 연구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디젤 잠수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젤 잠수함 개발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핵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994년 말 미국 CIA가 이 프로젝트를 감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위성 정찰이나 내부 정보원을 통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압박했죠. 계속하면 한미 동맹을 재검토하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으로 국제 제재를 가하겠다고요.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한국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설계도와 인력을 전부 보관했어요. 폐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1200명의 엔지니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기술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어요. 그 1세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현역입니다. 60대가 된 그들은 후배들을 키웠고 기술을 전수했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왔던 겁니다. 30년짜리 기술 계보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거죠. PD가 급하게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검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잠수함이 그 36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도산 안창호 3번함을 자세히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평범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길이 83m, 배수량 3,700톤, 어뢰 발사관 6문.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선체 중앙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공간 배치가 비정상적으로 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디젤 엔진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확대된 도면을 요청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배관 시스템이 이중으로 설계돼 있어요. 디젤 잠수함에는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냉각 시스템을 대비한 설계예요.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중 냉각이 필수적이죠. 야마모토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잠수함은 사실상 핵잠수함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체 두께를 보십시오. 일반 잠수함보다 30% 두껍습니다. 방사선 차폐를 염두에 둔 설계예요. 그리고 어뢰 발사관 배치를 보면 중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 계산도 원자로를 넣었을 때를 가정한 거죠. 스튜디오 패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공학 교수였어요. 아사쿠라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설계를 봤을 때 의아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치고는 과도한 설계거든요. 하지만 핵 추진을 염두에 뒀다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원자로만 넣으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미국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은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허락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돈을 쓰냐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한국은 시도했고 제재당했고 우회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기술을 숨기고 인력을 보존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입니다. 시청자 문자가 격렬해졌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우리 정부는 무능한 겁니까? 한국에 완전히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포기했고 한국은 끝까지 매달렸던 거죠. 야마모토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5년입니다. 2030년이면 첫 번째 핵잠수함이 동해에 배치될 겁니다. 한국은 이미 80% 완성된 상태니까요. 일본은요? 지금 시작해도 15년 이상 걸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일본은 0%에서 시작해야 하니까요. 인력도 설계도 기술도 없습니다. 미국이 전폭 지원한다고 해도 최소 15년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10년이 아니라 한 세대입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면 너머 수백만 일본 국민들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방송이 4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고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NHK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방송 끊김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전역이 이 방송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야마모토 씨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동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튜디오 공기가 멈췄습니다. 스태프들마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5초간 침묵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칼로 베듯 단언했죠. 일본은 동해를 포기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PD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카메라맨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포기해야 한다고요? 야마모토 씨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 핵잠수함은 3개월 동안 자망할 수 있습니다. 초저소음이에요. 일본 해상자위대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P3C 초계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찾을 수 없어요. 소나를 아무리 돌려도 안 잡힙니다.
화면에 동해 지도가 떴습니다. 저는 그걸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3척만 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척은 동해 북부, 한 척은 중부, 한 척은 남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동해 전역이 365일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노출돼요. 야마모토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최신 소나와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핵잠수함은 수심 300m 이하에서 작전합니다. 일본 소나의 탐지 한계가 200m예요.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동해는 수온 약층이 발달돼 있어서 음파가 굴절됩니다. 핵잠수함한테는 완벽한 은신처죠. 스튜디오 패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평론가였어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핵잠수함은 그 자체로 해역 지배 무기입니다. 한국이 동해에 핵잠 한 척만 배치해도 일본은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하는 거예요. 항모가 움직여도 구축함이 출항해도 전부 노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반격 가능성은요? 사실상 제로입니다. 추적도 못하는데 무슨 반격을 하겠습니까? 한국 핵잠은 일본 레이더 바깥에서 일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방적인 정보 우위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전화가 울렸어요. PD가 깜짝 놀라며 받았습니다. 잠시 후 PD가 야마모토 씨에게 쪽지를 건넸죠. 야마모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직 해상자위대 장교분이 전화 연결을 원하십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연결하십시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전직 해상자위대 1함대 소속 이토 마사히로라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야마모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사쿠라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토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현역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 잠수함 훈련을 하면 우리는 항상 집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되물었습니다. 항상이라고요? 네, 항상입니다. 이토 씨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한일 해군은 몇 차례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대잠전 훈련이었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잠수함을 찾는 훈련이었어요. 결과를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네, 한국 잠수함은 일본 함대 바로 밑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탐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함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국 측이 우리 이동 경로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토 씨가 계속했어요. 실전 경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북한 잠수함을 추적해왔습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실제로 북한 침투선과 맞붙었어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무수히 많은 침투 시도들. 한국 해군은 실전 속에서 단련됐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야마모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제로입니다. 이토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훈련만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시뮬레이션만 돌렸죠. 하지만 한국은 진짜 적과 싸웠어요. 이 차이는 절대 메울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스튜디오를 관통했습니다. 한국은 실전 군대고 일본은 훈련 군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야마모토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방금 들으셨습니까? 현장에 있던 분의 증언입니다.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실전 경험자의 고백이에요. 동해는 전략적으로 이미 한국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모니터에 시청자 문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를 포기하다니 국가의 치욕이다. 정부가 숨긴 겁니까?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습니까?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거 아닙니까?
PD가 급하게 손짓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5,000건을 넘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였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한국 핵잠, 동해 상실, 일본 패배, 해상자위대, 아사쿠라 교수였습니다. NHK 본사에 항해 전화가 3,000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는 자막이 떴죠. 야마모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일본 국민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듣는 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의 문제예요. 한국은 싸워왔고 일본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방송이 끝났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광고도 없이 계속 진행된 긴급 특집이었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PD가 제게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본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47통, 문자 메시지가 892건이나 쌓여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방위성, 외무성, 각 언론사, 개인들까지 모두가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을 열었더니 첫 화면에 뜬 헤드라인이 제 눈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사쿠라 교수 폭탄 발언, 일본 전역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다. NHK만이 아니었습니다. 니혼TV, 아사히, TBS, 후지TV까지 모든 방송사가 긴급 특집을 편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동해 포기 발언의 진실, 군사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30년 기술 격차가 드러난 지금, 일본의 선택은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트위터는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한국 핵잠, 동해 상실, 일본 패배 362 프로젝트, 아사쿠라 교수로 도배돼 있었죠. 시청자 수는 평소 대비 10배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1200만 명이 제 방송을 봤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사히 라디오에서 긴급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패널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국민은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완전한 배신감입니다. 대체 왜 30년 동안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거리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대형 스크린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멈춰서서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5년 내 실전 배치 예정, 일본은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전망. 이 숫자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TV를 켰더니 거리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허탈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일본이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라고만 배웠습니다. 한국은 아직 신흥국 단계라고 했어요.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이제 대체 뭘 믿어야 합니까? 다음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였군요. 일본이 약해진 게 아니라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러 온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실감납니다. 저도 이제 한국어를 배울까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도쿄 무역상사 간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이 무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과 실제로 일을 해보면 압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면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빠르고 정확하죠. 일본은요? 회의만 3개월 동안 합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상부 검토받고 또 회의하고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이 속도 차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패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행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일본 기업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부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워야죠.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정말로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도태됩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총리 관저 긴급회의, 전 내각 소집. 기사를 열어보니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내각 관방장관이 새벽 5시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 핵잠수함 승인 관련 대응 방안 및 국민 여론 관리였죠. 기사 중간에 익명의 관저 관계자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완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간 진실을 숨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사쿠라 교수 발언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통제라니 사실을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국회, 한국 핵잠 관련 긴급 질의 예정.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대체 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SNS를 열었더니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습니다. 정부가 30년간 국민을 완전히 속였다. 일본은 멈춰 있었고 한국은 전력 질주했다. 이건 명백한 정부의 무능이다. 아사쿠라 교수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한 거다. 정부는 교수를 절대 압박하지 말라.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사쿠라는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일본을 깎아내리는 완전한 매국노다. 방송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겁니까? 오후 2시 저는 방위성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측근들이 양옆에서 노려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사쿠라 교수, 어제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도했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동해 포기 발언입니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어요. 공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3척이 동해에 배치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전상 완전한 우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군사 분석이에요. 장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저는 장관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결과가 지금 이 혼란 상황 아닙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부가 저를 통제하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한국은 5년 내에 핵잠을 실전 배치하고 일본은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대체 어떻게 숨기시겠습니까? 장관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지금 국민들이 정부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게 지금 유일한 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젊은 관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편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진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방위성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처음으로 냉정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회의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일본 사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과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쿄 시내 한국어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던 교육기관이었죠.
교수님, 지금 난리입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3배로 뛰었어요.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배요? 네,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입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방산기업 채용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하나오션 채용 정보 아시는 분? 현대로템 지원하려는데. 한국어 필수인가요? HD 한국 조선해양 신입 공채 언제 시작합니까?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던 겁니다. 신주쿠와 시노쿠보 일대 한국 서점 매출이 급등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서적, 기술 서적, 자기계발서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서점 주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40대, 50대 직장인들까지 한국 경영 서적을 찾아요. 한국은 어떻게 빠르게 결정하는가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도쿄도청 하급 공무원들이 비공식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식 행정 시스템 연구였습니다. 한 참가자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책 결정이 빠릅니다. 디지털 전환도 일본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대 강의실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처럼 빠르고 실용적으로 가야 일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의만 하고 결정은 안 하는 일본 시스템으로는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엔지니어 지망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기준입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한국 기업에 가는 게 미래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NHK로부터 다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생방송이 아니라 대담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김민준 담당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나오신 겁니까? 김민준 담당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사쿠라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양국이 진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됐고 진행자가 김 담당관에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핵잠수함 승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담당관의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일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여러 분야가 가능합니다. 김 담당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일본의 정밀 부품 기술이 만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센서 기술, AI 통합 시스템, 소재 공학까지 협력 가능한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문을 닫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김 담당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준비한 기술을 일본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다. 선배였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배워야 한다. 한국의 손을 잡아야 일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협력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장년층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올린 글이 1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미국이 압박해도 기술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끝까지 매달렸다. 일본도 이제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과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호기심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태도, 일본 시민들의 변화, 젊은 세대의 결심, 세계 언론의 평가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일본의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신흥국이 아니라 이미 선진 기술 강국이었고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였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쓴 글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 나는 오늘 처음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CNN 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 있었던 겁니다. 아사쿠라 교수님, 미국 전역에 방송될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가능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본 방송도 모자라서 이제 미국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후, 저는 CNN 도쿄 지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인 앵커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오프닝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군사 전략 전문가 아사쿠라 히로유키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30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죠. 앵커의 눈이 커졌어요. 30년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확인한 모든 자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한국 핵잠수함을 중국 견제의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더 중요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다른 레벨의 동맹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건 전후 70년 동안 유지됐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낼 마지막 변수라고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사쿠라 교수 CNN에서 일본 패배 인정. 한국 30년 준비, 일본 30년 정체 발언 파문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세계 각국의 반응을 더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성명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핵잠수함은 우리의 해상 생명선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환영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바시 해협과 대만 해협, 이 두 곳이 막히면 대만은 고립됩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그 해역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호주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호주 국방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말하더군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오커스 동맹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조선 기술과 실전 운영 경험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커스라는 건 호주, 영국, 미국이 만든 안보 동맹이에요. 그 동맹 내부에서조차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 세계 군사정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차세대 잠수함, 유럽 최신형보다 조용하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 잠수함 소음 수준이 독일과 프랑스 최신형보다 낮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해군 분석가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축적한 기술의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시작해도 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격차는 최소 15년 이상이에요. 유럽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을 때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고 기다렸죠. 우리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총리님, 그건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총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 한 명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에게 솔직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국회 회의록에 공식 기록됐습니다. 전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연구실 창문 앞에 서서 도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고, 유럽은 기술적 우위를 인정했고, 아시아는 안보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처음으로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일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아사쿠라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시간 후, 저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강렬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일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대변인이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선 기술, 일본의 정밀 부품 기술, 양국의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총리 관저에 국방장관, 외무장관, 경제산업상이 모두 모였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일 공동방위기술 개발협의체 구성합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손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협력 분야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잠수함 음향 정보 공유, 대잠전 훈련 공동 실시, 센서 융합 기술 공동 연구,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됐죠. 일본 국방성은 당황했지만 국민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찬성하십니까? 78%가 찬성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쿄대 학생들이 한일 미래기술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회원이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함께하면 일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교토대, 오사카대, 게이오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기업 취업설명회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현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참가했는데 지원자가 예상의 3배를 넘었다고 했어요. 한 일본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빠르고 도전적입니다. 거기서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NHK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생방송 마지막 특집이었어요. 지난 2주간의 변화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야마모토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2주 전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연히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을 부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배워야 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일본의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일본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어요. 야마모토 씨도 눈가가 붉어진 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일주일 후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켰어요.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념과 실용주의를 배우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도 일어났어요.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일본의 생존 문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총리 지지율이 15% 상승했다고 했어요. 한국과 협력한다는 한마디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도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 이 자리에서 봤던 풍경과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일본은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했고, 처음으로 배우겠다고 말했고, 처음으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이제 일본이 걷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김민준 담당관이었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저였어요. 한국이 문을 닫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줬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30년 걸어온 길을 이제 일본이 걷기 시작한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날 밤 일본의 긴 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생방송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일본 전체가 한국의 30년 집념 앞에 무릎을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압박해도 기술이 부족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된 거였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